여기 시카고를 지배하는 최악의 마피아가 있습니다. 알 카포네. 그리고 최악의 법 금주법도 있어요. 알 카포네의 배를 불린 법이죠. 거리에선 총알이 빗발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이건 발렌타인 선물입니다. 시장도 알 카포네 편이에요. 컵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죠. 정녕 시카고엔 희망이 없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 카포네를 잡아넣을 영웅적인 연방 금주 수사관 엘리엇 네스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도 술을 좋아합니다. 다만 법을 더 좋아할 뿐이죠. 여러분을 광란의 금주법 시대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앞서 엘리엇 네스가 태어난 1903년으로 가볼게요. 1903년 4월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엘리엇 네스는 노르웨이 이민자 부부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조지 엘리엇에서 따온 이름이죠. 부모님은 빵집을 운영했어요. 처음엔 가난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꽤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죠. 엘리엇은 부모님께 훌륭한 직업윤리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돕고 신문을 배달하며 용돈을 모았어요. 그는 예의 바르고 밝았으며 비슷한 나이의 조카들과 함께 놀고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교 공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멋지게 차려입고 등교를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어설픈 나머지 우아하지만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엄청난 독서가였는데요. 특히 셜록 홈즈 같은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는데 재무부 수사관이었던 매형 알렉산더 제이미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매형은 엘리엇에게 연방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사격장에 데려가 총 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훌륭한 롤모델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엘리엇 네스는 시카고 대학에 진학해 정치학과 경영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졸업하고는 애틀란타 리테일 크레딧사의 신용정보 조사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배경을 조사하는 업무를 했지만 그는 좀 더 흥미로운 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찰개혁가 어거스트 볼머의 범죄학 강의를 듣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죠. 법 집행의 전문화를 강조한 볼머의 강의는 엘리엇 네스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27년 엘리엇 네스는 매형 제이미의 추천을 받아 재무부에 합류해 금주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광란의 금주법 시대였어요. 부모님은 더 안전한 일을 선택하길 원했지만 젊은 엘리엇의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볼스테드법. 이 엉터리 법은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범죄자들이 주류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갱스터, 마피아 조직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거리에선 사업 이권을 탈취하기 위한 갱들의 총격전이 빈번하게 벌어졌죠. 지방정부는 범죄자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사업을 묵인 또는 장려했어요. 시카고는 가장 술에 젖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최악의 갱스터 알 카포네가 지하세계를 지배했죠. 매일 수천 배럴의 알 카포네표 밀주가 도박장과 술집으로 쏟아졌습니다.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어요. 알 카포네와 그의 조직 시카고 아웃핏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학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알 카포네에게는 어떠한 유죄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죠. 법 집행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1년에 60여 명에 달하는 갱 관련 살인 희생자가 나왔고 이는 미국 내 최고 수치였습니다. 시카고는 전적으로 이 악랄한 범죄자의 소유였어요. 1929년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취임합니다. 하지만 신문에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보다 이 갱스터의 얼굴이 더 많이 실렸습니다. 취임 직후 월스트리트 붕괴의 정치적 여파에 직면한 후보 대통령에게 뻔뻔한 범죄 리더 알 카포네는 좋은 먹잇감이었죠. 연방정부는 알 카포네와 그의 조직 아웃핏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을 소득세 탈세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카포네는 한동안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불법 소득이었지만 불법 밀주 거래로 번 돈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요상한 판례가 몇 년 전 생겨나 증거만 수집한다면 알 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엮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그의 형제 랄프 카포네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알 카포네를 기소할 증거는 아직 부족했죠. 후보 행정부는 다른 루트를 동시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알 카포네의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소수정예의 금주국 단속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특별검사 조지 이큐 존슨이 팀을 이끌 적임자를 물색하는데요. 존슨 검사는 랄프 카포네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사관 엘리엇 네스를 불러 직접 면담을 합니다. 존슨은 이 27세 젊은 수사관에게 냉철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적절한 공격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엘리엇 네스가 팀을 이끌 리더로 임명되었죠. 물론 엘리엇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주법은 엉터리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법을 비웃는 알 카포네의 오만함을 격렬했어요. 경찰을 비롯한 시카고 법 집행기관에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는 직접 팀원을 한 명 한 명 엄격히 선발해야 했죠. 주먹과 무기 사용에 주저함이 없는 요원, 빠르고 정확하게 통신할 수 있는 교환원, 아웃핏의 밀주 차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훌륭한 운전수, 무엇보다 뇌물의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않을 대쪽 같은 요원이 필요했죠. 처음에 6명이 선발되었고 많게는 13명까지 유동적으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알 카포네를 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그의 지갑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지갑이 얇아지면 카포네를 보호하고 있는 장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겠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에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선 제국의 끝자락에 있는 술집과 소매점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의미 있는 범인들을 잡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술집이 문을 닫고 빈 술통이 돌아가는 곳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전신줄을 이용해 광범위한 도청 작업도 진행했어요. 끝내 밀주 유통 경로와 양조장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포네의 양조장은 두꺼운 문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문을 열려고 씨름을 벌이는 동안 유통업자들은 도망가고 증거들은 사라지기 일쑤였죠. 엘리엇과 요원들은 제설삽이 장착된 트럭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을 공성추로 이용해 돌진해서 순식간에 문을 부수고 현장을 급습했죠. 도망치거나 증거를 숨길 틈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급습으로 무시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 시작한 알 카포네는 부하를 보내 엘리엇 네스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조직의 밀매 활동을 눈감아주면 매주 2,000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건넸죠. 당시 엘리엇 네스의 연봉은 2,800달러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거리의 순경부터 시카고 시장 윌리엄 톰슨까지 이런 유혹에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엇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카포네의 부하를 내쫓고 즉시 기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요원 중 어느 누구도 카포네에게 매수될 수 없으며 우리의 임무는 막을 수 없다고 공표하죠. 기자들은 엘리엇 네스와 요원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의 언터처블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엘리엇 네스가 잘 사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습격에 언론을 대동하는 등 홍보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작전에 차질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런 방식이 법 집행기관에 대한 대중들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냈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알 카포네와 그조차 건드릴 수 없는 엘리엇 네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알 카포네는 사업장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고 내부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술통의 추적이 어렵도록 트럭이 아닌 승용차에 실어 운반하게 했죠. 이렇게 여러 복잡한 절차가 생기고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조직의 수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알 카포네는 분노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언터처블 요원들을 조사하고 미행하도록 지시했어요. 요원들의 전화가 도청당하고 수상한 남자가 그들의 집을 감시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작전 기간 중 엘리엇 네스를 향한 암살 시도가 3번이나 있었고 그의 친구 1명이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전은 잠시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언터처블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한 양조장에서 20만 달러에 달하는 술과 양조 설비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죠. 어느 날 엘리엇 네스는 카포네에게 전화를 걸어 11시에 창밖을 내다보라고 말했어요. 언터처블 팀에 압수된 카포네의 밀주 차량 행렬이 카포네가 머무는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알 카포네를 제대로 먹인 통쾌한 일화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 카포네는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에 떨었습니다. 끝내 엘리엇 네스는 아웃핏이 비축한 술이 거의 바닥났다는 도청 보고를 듣게 되죠. 언터처블 팀의 습격 작전으로 알 카포네와 아웃핏은 900만 달러, 현재 가치 1억 8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31년 6월 엘리엇 네스와 언터처블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5천 건의 금주법 위반 혐의로 알 카포네를 비롯한 68명의 갱스터가 기소됩니다. 하지만 이 기소는 일주일 만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금주법이 아주 인기가 없는 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 카포네가 대중이 원하는 많은 양의 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배심원들의 관대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엘리엇 네스 스스로도 금주법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조지 존슨 검사는 탈세 혐의로 알 카포네를 기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대공황 시기에 세금을 내지 않은 부유한 사기꾼은 모두가 싫어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언터처블 팀이 양조장을 습격하는 동안 국세청 수사관 프랭크 윌슨의 팀 역시 천천히 알 카포네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숨기기 위한 탈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 카포네는 23건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11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엘리엇 네스는 재판을 관객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알 카포네를 교도소에 가는 기차로 호송한 뒤에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터처블 팀은 카포네의 재판 도중에도 양조장 습격을 계속해 밀주와 장비를 압수하고 파괴했습니다. 팀원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엘버트 울프는 벽지 말고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벽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엘리엇 네스의 언터처블 팀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알 카포네를 잡아넣은 주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알 카포네를 몰락시킨 것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프랭크 윌슨의 세무조사 팀이었죠. 그래도 언터처블 팀은 알 카포네를 감싸고 있는 여러 겹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미국의 조직범죄 수사에 큰 영향과 기감을 주었습니다. 엘리엇 네스는 시카고 금주국의 수석 조사관으로 승진했죠. 1933년 말 많던 금주법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엘리엇은 계속해서 주류조세 요원으로 활약했는데요. 금주법은 사라졌지만 범죄 조직이 미국의 주류 생산 및 유통을 장악하면서 합법 주류 산업을 재구축하기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이러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갱단 간의 총격전이 계속되었죠. 엘리엇 네스는 불법 주류 거래를 체계적으로 추적, 급습 및 파괴하여 명성을 이어나갔어요. 1935년 12월 클리블랜드 시장 해롤드 엘치버트는 엘리엇 네스를 클리블랜드 공공안전국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이는 시의 경찰과 소방을 모두 관할하는 중책이었어요. 당시 클리블랜드는 범죄와 부패가 팽배해 길들여지지 않은 도시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엘리엇 네스 같은 영웅을 필요로 했어요. 엘리엇은 역사상 최연소 공공안전국장으로 경찰과 갱스터 가릴 것 없이 젊은 그를 보이스카우트, 대학 경찰 따위의 별명으로 부르며 무시했죠. 엘리엇 네스는 부임하고 즉시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첫 주부터 2명의 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하고 7명의 경찰을 기소했어요. 그의 부임 기간 동안 200명의 경찰관이 사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엄선한 사람들로 채워나갔죠. 그리고 경찰 훈련학교를 설립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였어요. 모든 생도에게 2년의 교육기간을 주고 그들의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엘리엇 네스는 대학원에서 들었던 어거스트 볼머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 범죄 심리학, 탄도학, 지문과 사진감정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첨단 장비를 도입해 통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별명 보이스카우트에 걸맞게 청소년 비행 방지 교육에도 나서 총을 들고 돌아다니던 비행소년들에게 계산자와 마이크로미터를 쥐어줬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3년 동안 5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일자리를 얻었죠. 청소년 범죄는 60% 감소했습니다. 조직 범죄 역시 그의 전문 분야인 만큼 집중적인 소탕에 나섰죠. 갱스터들 사이에서 엘리엇 네스를 건드리는 것은 폭탄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아주 집요했습니다. 조직에서 이탈한 갱단원들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줘 자립을 도왔어요. 그 결과 2년 동안 갱단 관련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클리블랜드의 총 범죄율은 36% 감소했습니다. 엉망이었던 교통제도도 개정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도 성공했어요. 클리블랜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엘리엇 네스가 PR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더욱 부각되었죠. 그의 위상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차기 클리블랜드 시장으로도 언급되었죠. 이렇게 거칠 것 없던 그의 경력에 오명을 남기게 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사건. 범인이 시신을 토막내어 몸통만 남겼기 때문에 토르소라는 이름이 붙은 이 연쇄살인사건은 최소 12명이 살해되었고 연관이 의심되는 사건을 더하면 피해자는 훨씬 많았죠. 대부분의 범행은 술집, 매운굴, 도박장이 즐비한 킹스베리런 동쪽의 황폐한 슬럼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흑인, 백인, 동성애자, 이성애자, 남성, 여성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해 있었지만 빈곤자, 노숙자, 매춘부 등 낮은 사회계층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12명 중 단 2명만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시와 신문을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930년대에는 연쇄 살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죠. 담당 형사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했고 엉뚱한 곳만 들쑤시고 다녔어요. 범인이 잡히지 않자 제보자들을 의심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거나 여러 혐의로 잡아넣었죠.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7번째 희생자가 등장하자 엘리엇 네스가 직접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신문에는 영웅의 등장, 범인은 이제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네스의 전문 분야인 조직범죄와 연쇄살인은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엘리엇 네스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알 카포네를 상대했습니다. 그는 눈에 잘 띄는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 엘리엇 네스가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범인은 알 카포네처럼 흔적을 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이 아무런 갈피도 잡지 못하는 사이 그의 집무실에서 훤히 내다 보이는 곳에서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중적,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자 엘리엇 네스는 빠르고 눈에 띄는 해결책을 보여줘야 했고 그를 평생 괴롭히게 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희생자가 발견하고 범인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슬럼가의 판자촌을 급습했습니다. 알 카포네를 상대할 때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엘리엇은 겁에 질린 불황자들을 쫓아 붙잡고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판자촌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이것이 추가적인 살인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판자촌에서 비참한 삶을 연명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대공황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들끓었죠. 판자촌을 불태운 후 신기하게도 추가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멈춘 시기는 유력한 용의자인 프란시스 스위니 박사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시기와 일치했는데요. 스위니 박사는 킹스베리런 출신의 베테랑 외과 의사였습니다. 시신을 정교하게 절단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 들키지 않고 시신을 운반하기 용이한 자가용 소유, 거기에 폭력적인 성격과 매우 건장한 체구. 스위니 박사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용의자였습니다. 2번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모두 거짓 반응을 보였죠. 엘리엇 네스는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끝내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범인일 것 같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위니 박사의 사촌 마틴 스위니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는데 버튼 시장의 공화당 행정부와 엘리엇 네스의 경찰 정책을 자주 공격하던 인물이었죠. 엘리엇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를 기소한다면 심각한 정치적 다툼으로 불거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클리블랜드 토르소 사건은 엘리엇 네스의 경력에 큰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그는 도박과 매춘 사업을 운영하는 메이필드 로드 마피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심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엇 네스는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사실은 지역 언론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그가 제시했던 클리블랜드시 교통안전 10계명 중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을 스스로 어긴 것이었죠. 이미 판자촌을 불태운 이후 인기를 잃어가고 있던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엘리엇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시장도 그를 재신임했지만 사고 2개월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은 최고의 금주단속관인 엘리엇 네스가 주정뱅이가 되었다고 비판했죠. 1942년 엘리엇 네스는 워싱턴 DC로 이주하여 국방보건복지국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 거창한 이름의 부서는 군대 내 성병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신병들에게 성병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대변인을 필요로 했어요. 당시 징병 대상자 200만 명 중 무려 10만 명 이상을 성병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죠. 엘리엇 네스는 건전한 성생활에 대해서 강의하고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매춘 단속을 지휘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했고 상관들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직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 집행 경력을 이용해 보안회사 디볼드사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중국에서 견직물을 수입하는 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왕년의 영웅이 사업가로서 다시 재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추진력을 얻은 엘리엇 네스는 1947년 클리블랜드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요. 하지만 치안 영웅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이미 많이 사그라든 시기였고 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소 사건, 음주운전, 반노동운동 성향만 부각되었죠. 결국 상대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로 완패하게 됩니다. 엘리엇은 이때 선거운동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했고 그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미 정부가 중국 본토와의 무역을 금지하게 되면서 부도가 나게 되죠. 얼마 뒤에는 디볼드사의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엘리엇 네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냉동 햄버거 패티를 팔아야 했습니다. 알 카포네를 잡아넣었던 영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또 그와 가족들 앞으로 클리블랜드 토르스 사건의 범인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엽서들도 계속해서 배달되었습니다.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한 네스를 비웃는 내용이었죠. 1956년 엘리엇 네스는 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를 새겨넣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생회사에 기술 고문으로 합류해 마지막 남은 재산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기술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회사는 문을 닫게 되죠. 그의 계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엘리엇의 일과는 동네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주정뱅이가 알카포네 범죄 제국의 습격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30년 전 갱스터들의 거리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매우 스릴 넘쳤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고 술집의 스타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큰 흥미를 보였던 작가 오스카 프랄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엘리엇에게 이 내용을 책으로 써보자고 제안을 하죠. 그렇게 집필이 시작된 책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지만 카포네와의 싸움은 살짝 과장이 더해졌고 엘리엇의 클리블랜드 시절 이후의 실책은 생략되었죠.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선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언터처블이라는 미래의 베스트셀러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책이 출판되기 직전인 1957년 5월 16일 엘리엇 네스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겐 $8,000의 빚이 남아 있었고 가족은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화장해 집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간단한 추도식 이후 겨우 10살이었던 아들 로버트가 유골을 보관했죠. 명성에 걸맞지 않은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1977년 인후암을 앓다 사망했고 아들 로버트 네스는 그보다 1년 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버트의 아내가 세 가족의 유골을 보관했어요. 엘리엇 네스의 죽음 이후 출판된 언터처블은 15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고 TV 시리즈, 영화 등으로 각색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엘리엇 네스의 명성은 과거 그 이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의 엘리엇 네스는 결점 없는 언터처블에 가까웠습니다. 엘리엇 네스의 이름을 딴 맥주가 나온 것은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이었죠. 1997년 클리블랜드 레이크뷰 묘지, 클리블랜드와 시카고에서 온 경찰들의 백파이프 연주와 의장대의 예포 속에서 엘리엇 네스의 제대로 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40년이 지나서야 호수에 뿌려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엇 네스가 생전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펜실베니아주 쿠더스포트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7월 엘리엇 네스 페스티벌을 개최해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엘리엇 네스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과장된 면도 있고 경력에는 오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에 악에 굴하지 않았던 그의 헌신과 의지는 미국 공직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고 그가 보여줬던 경찰 조직 개혁과 현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법 집행 리더십의 훌륭한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그야말로 언터처블입니다. They say they're going to repeal prohibition. What will you do then? I think I'll have a drink.